오늘 보시면 정보보호론 모의고사 1회하고 2회 강의를 할 건데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미리 풀어봐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꾸 강조하는 거지만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출을 기반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고 모의고사는 특히 내 강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유형들이 있으면 참고를 하는 게 좋아. 그죠? 뭐 자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법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서 못 보던 것들이 좀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시작 주소가 110으로 시작하는 네트워크 클래스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얘는 0으로 시작하죠. 얘는 10으로 시작하고 110으로 시작하고 1110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기본적인 클래스인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거 이제 기억날까요? 지금 보시면은 ABCD 클래스가 있는데 ABC 클래스는 지금 네트워크 주소, 네트워크 주소, 네트워크 주소, 호스트 주소, 호스트 주소, 호스트 주소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요게 내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호스트 주소가 총 256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256개가 원래 있는데, 그죠? 0부터 255까지 있는데 0은 만약에 지금 C 클래스라면 호스트 주소가 지금 256개, 8비트니까 256개 맞죠? 그죠? 근데 0은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얘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했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에 이제 8비트 C 클래스에서 0 뒤에 붙으면 이건 서브넷도 마찬가지야. 그죠? 서브넷도 마찬가지죠. 0이면 네트워크 아이디고 네트워크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주소인 거고요. 그다음 뒤에 건 브로드캐스트니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건 254개의 호스트 주소가 있는 거죠. 맞죠? 요거 맨 앞에 거하고 맨 뒤에 거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만약에 서브넷 마스크가 64비트면 0부터 뭐 63 그리고 64부터 쭉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마찬가지야.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네트워크 아이디고 얘는 브로드캐스트 63번은 브로드캐스트 주소인 거죠. 이거는 무조건 동일한 원리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는 62개인 거죠. 서브넷 마스크가 64비트라고 가정했을 때. 됐나요? 64비트래. 64비트가 아니죠. 이거 보면은 요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6비트인가 그렇잖아. 그죠? 6비트인가 그렇잖아. 맞나요? 6비트. 서브넷 마스크가 6비트. 이게 6승에서 64개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브넷 마스크 비트는 6비트가 맞는 거죠. 맞나요? 8, 16, 32, 6비트 맞죠? 7비트인가? 6비트인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말씀드리는 것처럼 0, 10, 110, 110으로 시작하는 게 A, B, C, D 클래스이고 그 다음에 요거 사설 IP도 뜬금없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 요거 사설 IP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한 개의 패킷이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전송될 때 패킷 내에서 변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페이로드 정보하고 포트 정보하고 IP 정보는 소스에서 목적지로 갈 때 절대 바뀌는 정보가 아니야. 맞나요? 절대 바뀌는 정보가 아니죠. 근데 맥 정보는 계속 바뀌죠. 바뀌죠. 왜 바뀌냐면 봐봐. 이렇게 있어. 여기가 소스고 여기가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피어 투 피어잖아요. 그죠? 피어 투 피어잖아. 그러면 여기 소스 IP가 있고 데스티네이션 IP가 있죠. 그리고 소스 포트가 있고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있죠. 그리고 소스에서 보내려고 하는 페이로드가 있죠. 얘는 안 바뀌어. 얘는 안 바뀌어. 얘는 안 바뀌어. 근데 중간중간에 맥 정보는 A, B, C, D, E, F 계속 바뀐단 말이야. 맨 처음에 A, B 설정하고 그 다음에 CD 설정하고 그 다음에 EF 설정한단 말이야. 맥 정보는 계속 바뀌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야. 맥 정보는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로드하고 포트하고 IP는 안 바뀌지. 바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강의를 했어. 지금 보시면 이게 가정인 거야. 지금 가정 보시면 출발지 IP가 0.100이고 그 다음에 라우터의 IP가 0.1이고 그 다음에 맥이 AA, BB, CC, DD 부조인 거예요. 응? 부조인 걸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지금 스위치에서 이쪽은 AA를 가리키고 이쪽은 BB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AA는 여기 있고 BB는 여기 있으니까 만약에 목적지가 AA면 이쪽으로 보내고 BB면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게 스위치 역할인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스위칭 허브가 있고 더미 허브가 있는데 더미 허브는 그냥 쭉 브로드캐스트예요. 그냥 보내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 의해서 스위칭 허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3계층에 어떤 정보들이 있냐면 2계층 정보하고 3계층 정보가 있는데 2계층은 맥 정보가 있죠. 그러니까 출발지 맥이랑 목적지 맥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존재하는데 지금 맨 처음에 어떻게 패킷이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한 1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발지 IP 세팅하고 그 다음에 출발지 맥 세팅했어요. 그 다음에 목적지 IP가 세팅됐어요. 이거는 저 상대편이야. 상대편 목적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목적지 맥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지 맥은 일단 게이트웨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게이트웨이로 보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이트웨이의 맥은 BB죠. BB.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B로 보내는 거죠. 지금 이 라우터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웨이가 뭐냐면 얘네들이 내부 네트워크인데 내부 네트워크에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할 때 통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라우터 겸 게이트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BB를 갖고 있는 거죠. 얘를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CCDD로 바뀌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BB로 설정을 하죠. 처음에 BB를 설정하고 라우터에서 AA BB를 없애죠. 왜 없애냐면 라우터에서 AA BB 대신에 CCDD로 바꿀 거기 때문에. 바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얘기야? 맥 정보가 바뀐다고. 그렇지만 이 정보는 안 바뀌잖아.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IP는 안 바뀌잖아요. 맞죠? 다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CC하고 DD인데 여기 보면 CC하고 DD로 바뀌어 있죠. 바뀌죠. 자, 포트 볼까? 포트도 안 바뀌어. 근데 4계층에 있는 포트는 뭘 의미해? 포트는 뭘 의미하죠? 포트를 뭐라고 배웠어? 포트가 뭐야? 포트가 뭐죠? 포트는 많이 들어봤잖아, 그지? 근데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막상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건 다른 거잖아, 그죠? 근데 포트는 뭐냐면 패킷이 막 도착했어. 패킷이 막 도착했는데 그 패킷 안에는 FTP도 있고
뭐 텔넷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응용 프로그램으로 보낼지를 결정해야 되잖아. 맞나요? 응용 프로그램이 써 있잖아. FTP도 떠 있고 웹서버도 떠 있고 텔넷도 떠 있잖아. 근데 패킷들이 왔는데 어느 쪽으로 보낼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뭘 가지고 판가름을 내냐면 가지고 있는 포트 정보를 가지고 판가름을 낸단 말이에요. 그게 포트의 의미야. 어떤 프로그램에게 패킷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됐나요? 그게 포트의 의미인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4계층에서 포트를 이렇게 집어넣죠. 출발지 포트하고 목적지 포트하고 여기 페이로드죠. 페이로드도 안 바뀌죠. 페이로드도 바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내가 정해줘야 돼. 내가 만약에 웹 서버에 접속하려고 한다면 웹 서버는 80번이기 때문에 80번을 접속해야 돼요. 근데 출발지 포트를 지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내 출발지 포트를 지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임의의 포트를 할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 포트나 할당하는 건 아니고 3,000번대 이상해. 왜냐하면 그 전 포트들은 미리 할당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됐나요? 됐어요? 요게 기본적인 내용이야. 자, 3번. 시퀀스 넘버. 순서 번호를 갖게 하는 공격 방법인데 요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처음부터 시퀀스 넘버를 갖게 하는 건 봉크야. 봉크야. 그리고 보잉크는 중간부터 시퀀스 넘버를 갖게 만들어. 중간부터. 티어드롭은 시퀀스 넘버를 겹치게 만들어. 됐어요? 씬드롭은 씬과 관련된 순서 번호를 조작하는 공격이야. 다 순서 번호 관련된 거야. 맞나요? 다시 한번 갈까? 봉크는 처음부터 갖게 하고 보잉크는 중간부터 갖게 하고 티어드롭은 겹치게 만들고 순서 번호를 겹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씬드롭은 씬과 관련된 순서 번호를 조작하는 공격인 거죠. 됐나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요거를 왜 썼냐면 그러니까 보잉크, 봉크, 티어드롭을 이해하려면 TCP의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TCP의 원리가 뭐냐면 순서 번호라는 게 뭐야? 시퀀스 넘버라는 게 뭐냐면 패킷이 지금 순서대로 제대로 오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는 거잖아. 근데 그게 겹치거나 똑같거나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재존송을 한단 말이야. 됐나요? 재존송으로 인한 DOS 상태가 걸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TCP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겹치거나 그러면 반복적인 재요청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원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DOS 상태가 되는 건데요. 해결 방법은 패치를 하거나 운영체제 패치를 하거나 아니면 패킷을 무시할 수 있어요. 패킷을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씬드롭 보이시죠? 씬드롭. 자, 순서 번호의 버그를 공격한 공격.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공격인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보잉크, 봉크, 티어드롭인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이런 거야. 지금 은행원인데 순서 번호를 알려주잖아. 순서 번호를 나눠주잖아. 그죠? 근데 같은 번호를 하게 되면 지금 누군가를 처리해야 될지 알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처음에 오는 걸 하고 같으면 나머지 걸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아. 처음에 온 게 진짠지 두 번째 온 게 진짠지 세 번째 온 게 진짠지 알 수 없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봉크는 처음부터 보잉크는 중간부터 시퀀스 넘버가 갖게 되는 공격인 거고요. 그죠? 이렇게 공격인 거고. 자, 티어드롭 보세요. 이게 겹치는 거야, 이렇게. 원래 정상적인 패킷은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 티어드롭은
겹치는 거야. 이렇게 겹치는 거. 이렇게 엎고 겹치고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겹치는 공격이야. 자, 4번 보시면 DOS의 유형이 자원 고가력이랑 또 뭐가 있냐면 취약점 공격형이 있어요. 취약점 공격형은 뭐냐면 취약점 공격형은 뭐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TCP나 그런 약점 같은 것들을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원 고갈은 무조건 많은 수의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공격이지. 그러니까 취약점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많은 수를 때리거나.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핑 오브 데스하고 씬 플로딩이랑 스머프는요. 스머프는 뭐야? 스머프는 핑 플로딩이잖아. 핑 플로딩이잖아. 그러니까 플로딩 들어간 건 다 자원 고갈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플로딩 들어간 건 UDP 플로딩, 핑 플로딩, 씬 플로딩 다 플로딩 들어간 거. 그리고 핑 오브 데스가 왜 자원 고갈형이냐면 핑을 보낼 때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데 최대 크기인 65,500바이트인가 그걸로 지정하게 되면 실제로 보내게 되면 쪼개져서 보내지게 되잖아. 1,500바이트로 나눠지니까. 맞나요? 그럼 수백 개의 패킷이 동시에 가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패킷을 한 10개 보내면 수천 개의 패킷이 가는 거잖아. 맞나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 랜드가 어떤 취약점이에요? 랜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나 이거 한 달 전에 낸 거야. 절대 그것 때문에 낸 거 아니야. 자, 봐봐. 자, 랜드 어떤 공격이야? 동일한 거죠. 그렇죠. SIP하고 DIP하고 동일한 거야. 실제 시험 문제는 S포트하고 D포트하고 동일하다고 또 나왔어. 여기 랜드야. 얘는 패킷을 많이 때리는 거 때리지 않는 거야? 많이 때리는 거야, 때리지 않는 거야? 패킷을 많이 때리는 게 아니잖아. 패킷 하나 보내는 거라고. 패킷 하나 보내는데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스 IP가 데스티네이션 IP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게 이제 반송하려고 했는데 반송 주소가 내 주소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거죠. 자기 스스로. 뺑뺑이 도는 거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뺑뺑이 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출발지 IP하고 목적지 IP 주소를 같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얘는 간단하게 막을 수 있어요. 방화벽에서 패킷을 검사할 때 소스 IP하고 데스티네이션 IP가 같은 놈은 패킷을 드롭시키면 돼. 버리면 돼요. 그죠? 간단하게 막을 수 있죠. 자, 핑 오브 데스는요. 핑을 보낼 때 설정할 수 있어요. 크기를 최대 65,000바이트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얘가 실제로 쪼개져서 가는 거죠. 1,500바이트로 쪼개져서 가니까 수백 개의 패킷으로 쪼개져 가고 얘를 10개만 보내면 수천 개의 패킷으로 된다는 원리인 거죠. 완전 자원 고갈형이죠. 자, 그리고요. 씬 플로딩은 마찬가지죠. TCP의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네들 다 씬인 거야, 씬. 그러니까 씬을 사용도 안 할 거면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용을 못한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거밖에 안 나왔어? 한 장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 어쨌거나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잖아. 이렇게 있으면 씬 보내고 씬에크 보내고 여기에서 이제 안 보내고 이제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죠? 이게 씬 거잖아. 근데 요거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 그러니까 다른 플로딩 공격보다 적은 수의 패킷으로
패킷으로 DOS 상태로 만들 수 있어. 기억해 두세요. 다른 플로딩은 일반적으로 동급이야, 동급으로 때려야 돼, 동급으로. 그러니까 얘를 죽이려면 얘가 동급으로 때려야 돼. 그래서 얘를 죽이려면 얘가 사양이 좋아야 돼. 근데 얘는 안 그래. 그렇게 사양이 좋지 않아도 돼. 그냥 적은 수의 패킷으로 때리면 돼요. 됐나요? 요거 이따 DOS, DR도스에서 나오니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DR도스. 자, 스머프는 우리가 일단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팅을 이해해야 돼.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팅의 별표 하나인데, 원래는 브로드캐스팅을 자기 랜에서밖에 못해요. 자기 서브넷에서밖에 브로드캐스팅을 못 때린단 말이야. 원래 그게 브로드캐스팅의 의미인 거야. 원래 자기 서브넷에서만. 근데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팅은 뭐냐면 내가 다이렉트로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여기로 이렇게 던지는 거야. 다이렉트로 다른 도메인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패킷이니까 이렇게 쫙 보내질 거 아니야. 근데 소스를 바꿨어. 소스가 얘야, 얘. 그러니까 얘한테 안 가고 얘한테 가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면 얘가 ICMP 리퀘스트, 핑이죠, 핑 보내고 핑 리플라이 이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리턴할 때 ICMP 리퀘스트, ICMP 리플라이를 받아가지고 얘가 DOS 상태에 빠지는 그림인 거예요. 그죠? 자, 5번 보시면 브라우저의 캐시 기능을 이용한 공격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설명이 좀 잘못됐는데 브라우저의 캐시이기도 하고 캐시가 몇 개 있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웹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 요청하려고 할 때 몇 개의 캐시를 사용한다고 했죠? 3개. 기억나시죠? 브라우저에 하나. 브라우저가 이렇게 있죠. 브라우저에 하나, 프록시에 하나, 그리고 웹서버 쪽에 하나. 여기 보시면 얘가 웹서버죠. 맞죠? 그리고 얘가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고 얘가 프록시인 거야. 맞죠? 그래서 캐시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있어. 이게 브라우저 캐시죠. 그리고 여기에 프록시 캐시가 있어. 프록시가 갖고 있는 캐시가 있어. 그죠? 그리고 여기에 리버스 프록시 캐시가 있죠. 리버스 프록시 캐시는 뭐냐면 캐시의 반대편에 있다고 해가지고 프록시의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리버스 프록시 캐시인 거야. 됐나요? 3개가 있어. 그 캐시 기능을 이용한 공격이 뭐냐면 HTTP CC죠. 맞죠? 그 다음에 HTTP get flooding은 뭐냐면 연결을 맺고 계속 get 명령어를 때리는 거죠. 근데 얘는 get 명령어가 동일해. 그러니까 동일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똑같은 명령어를 캐치해서 그 명령어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자가 어떻게 했냐면 다이나믹으로 바꿨어. 다이나믹은 뭐냐면 그 요청이 매번 다양해. 바뀌어. 요청이 바뀌어. 예를 들어서 얘가 1.jpg만 요청했다면 얘는 1.jpg, 2.jpg, 3.jpg로 바뀌어. 라는 거야. 자, 슬로리스가 뭐야? 원래 저 명칭이 슬로우 로리스. 무슨 공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요 포트에 연결하지 않아도 돼. 상관없는 포트에 연결해 놓고 이 연결을 끊지 않고 요청을 주기적으로 정말 늦게 계속 보내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정 외울 수 없으면 여기 슬로우 있잖아. 슬로우. 그죠? 맞죠? HTTP CC도 여기 캐시니까 캐시 컨트롤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강의를 했잖아요. 자, get flooding은 TCP3 핸드쉐이킹을 하고 나서 HTTP에 get 메소드가 있거든요. get 메소드가 뭐냐면 URL을 통해서 명령을 주는 걸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URL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건데 이런 동일한 명령어를 계속 때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쉽게 간파가 돼. 왜냐하면 동일한 명령어가 이렇게 많이 올 수 없으니까 이거를 중간에서 잡아가지고 드롭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C 공격은요, 캐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요청을 보낼 때 그 요청 헤더 안에 있는 내용이야. 헤더에 뭐가 있냐면 캐시 컨트롤 부분이 있는데 캐시 컨트롤 부분을 no store must revalidate라고 하면 캐시를 사용하지 않아. 이거 자체는 정상이야. 내가 캐시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캐시를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계속 되니까. 맞나요?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동적인데요. 동적은 아까 getFlooding의 단점을 보완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요청 페이지를 변경하는 거야. 변경하는 거죠. 이게 동적이잖아. 동적, 이거랑 매칭시키면 돼. 동적, 변경인 거죠. 그리고 슬로우 로리스는요, 최저의 대역폭을 갖고 별로 상관없는 포트와 서비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끝나지 않을 요청을 계속 보내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슬로우 로리스. 이거 맞았나요? 다음 중 디지털 서명이 제공하지 않는 거? 맞았어요? 이제는 다 외웠어? 이제는 괜찮아요? 다 외웠어? 자, 이거 문제를 잘못 냈네. 디지털 서명이 동시에 제공하지 않는 거잖아. 그죠? 기밀성은 제공하지 않아. 기밀성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 기밀성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시험 문제 나왔잖아. 디지털 서명에다가 뭘 하면 돼? 디지털 서명한 거에다 메시지에다가 디지털 서명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암호화를 하면 여기다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잖아. 그죠? 암호화를 하면 기밀성을 보장하죠. 근데 디지털 서명 자체에서는 기밀성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맞죠? 자, 이거 꼭 외워야 돼, 이거. 응? 이거 꼭 외워야 돼. 디지털 서명, 부인 봉쇄, 인증 무결성, 메시지 인증 코드, 인증 무결성. 동시. 일방향 해시 함수 무결성. 대칭 암호는,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 대칭 암호는 기밀성을 보장하죠. 공개키 암호도 기밀성을 보장해. 근데 얘가 주장하고 있는 무결성과 인증을 동시에 보장하지는 않아. 동시는 아니야.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동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문에 이렇게 하면 틀려. 그러니까 대칭 암호는 기밀성, 무결성, 인증에 사용될 수는 있어. 그건 맞아. 근데 대칭 암호가 동시에 기밀성, 무결성, 인증을 제공하진 않아. 마찬가지야. 공개키 암호도 동시에 기밀성, 무결성, 인증을 제공하진 않아. 다만 얘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기밀성, 무결성, 인증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요거 정말 중요해. 그래서 문제가 쉬워 보이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동시라는 단어 잘 봐야 돼. 함께, 동시에 뭐 그런 거 있잖아. 정말 중요해. 뭐 뿐, 만, 언제, 절대 뭐 그런 거 있잖아. 정말 중요해, 단어. 나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고 이거 한 달 전에 낸 거야. 시험 문제 나왔지. 근데 워터마킹 핑거프린팅 나왔잖아. 이번에 2019년 국가직 컴퓨터 일반 문제에서. 맞죠? 누구나 낼 수 있는 문제야. 누구나 낼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제 뭐가 틀리냐면 이거 맞았나요? 맞았어? 얘는
그러니까 크립토그래피는 메시지의 내용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죠. 메시지의 내용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스테가노그래피는 메시지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기법이죠. 맞죠? 자, 워터마킹은 뭐야? 워터마킹은 어떤 정보가 있죠? 자, 이렇게 물어볼게. 판매자 정보가 있어? 구매자 정보가 있어? 그렇지. 판매자 정보가 있죠. 그러면 얘는 구매자 정보가 있죠. 됐나요?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크립토그래피는 메시지의 내용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크립토그래피는 메시지의 내용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고, 스테가노그래피는 메시지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건데, 그러니까 숨기는 거니까 전체가 메시지가 아니고요. 숨겨놓은 일부분만이 메시지인 거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쉽게 간파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숨기는 방법 알면 금세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자, 디지털 워터마킹은 판매자, 저작권자나 판매자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요. 핑거프린팅은 구매자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이제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게 여기에 워터마킹에 구매자 정보라고 써 있더라고. 근데 내용이 좀 틀려. 구매자 정보 아니야. 판매자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잘못했던 거야 그때. 그죠?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 알아도 워터마킹에 스테가노그래피가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짬뽕 되는 거잖아 이렇게 서로. 그죠? 왜냐하면 워터마킹을 숨기니까. 그죠? 자, 요거 해시 값이 일치할 것 같은 다른 두 개의 메시지를 발견해내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강한 충돌이죠. 강한 충돌. 그리고 얘는 뭐냐면 한 개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하나의 해시 값이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의 메시지를 찾는 거잖아요. 생일 공격이 뭐야?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생일 공격은 잘 생각해봐. 생일 공격은 잊어먹을 수가 없어. 왜냐면 얘기했잖아. 파티에 갔을 때 파티에 사람들이 늘어나면 생일이 같을 확률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입력의 개수를 늘리면 해시가 같을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맞나요? 맞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얘하고 좀 일치해. 해시 값이 일치할 것 같은 다른 두 개의 메시지를 찾는 거나 입력을 늘려가지고 해시 값이 같은 놈을 찾는 거나 비슷하잖아. 근데 얘는 생일 공격은 어떤 관점이냐면 확률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확률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확률 관점인 거죠. 그래서 지향하는 바가 좀 틀려. 그냥 생각했을 때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지향하는 바가 좀 틀려. 그러니까 확률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얘는 실제로 찾는데 이제 주안점을 두는 얘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방향성은 뭐죠? 일방향성. 자, 봐봐. 메시지가 해시 값으로 가는 건 되는데 당연한 거잖아. 여기서 이거 돼? 안 돼? 해시 값에서 메시지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요게 일방향성이야. 요게 만약에 되면 그게 양방향성이야. 양방향성. 됐나요? 근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해시에는 양방향도 있어. 양방향도 있어. 물론 쓸모가 없는데 양방향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일방향성이라고 나와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이거랑 또 뭐 배웠어? 프리이미지 어택이랑 세컨드 프리이미지 어택 배웠잖아. 그거 4개는 꼭 기억해야 돼. 그죠? 그래서 약한 충돌은 봐봐. 해시값 어느 메시지 주어지고 해시값 주어지고 다른 메시지 찾는 거고, 강한 충돌은
해시 값이 일치할 것 같은 다른 두 개의 메시지를 찾는 거죠. 맞죠? 자, 생일 공격은 뭐냐면 영어 알아도 birthday attack이에요. birthday attack. 생일 문제의 확률적 결과, 아까 얘기했죠? 확률. 요거 봐봐. 해시 함수의 입력값을 다양하게 할수록 해시 값이 같은 두 입력값을 발견할 확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확률 관점에서 해석한 거라고요. 됐죠? 자, 일방향성은 메시지로부터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 값이 나오면 오케이, 이거 당연한 거야. 근데 해시 값으로부터 메시지를 절대로 구하면 안 돼. 만약에 구할 수 있으면 해시는 의미가 없어져. 왜냐하면 이걸 구해가지고 역추적할 수 있으면 이걸 뭐하러 써?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증이 아니라 무결성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건데, 그죠? 자, 9번 보세요. 다음 중 해시의 주요 용도가 아닌 걸 찾는 거야. 해시의 주요 용도가 뭐야? 얘는 지금 보시면은 얘가 당당하게 있는 게 뭐냐면 무결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결성이 필요한 놈이 누구냐는 거야. 자, 소프트웨어 변경 검출은 사실은 이제 무결성과 관련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소프트웨어와 오늘의 소프트웨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무결성을 검사할 때 해시를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패스워드를 기초로 한 암호화 일대형,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사전 공격을 막으려고 하는 건데요. 사전 공격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전 파일이 있어요. 사전 파일이 있는데 딕셔너리 파일이라고 불러. 딕셔너리 파일이 있는데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의 모음인 거야. 자주 사용하는 뭐 어드민 1, 2, 3, 4. 이번에 TV 프로그램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뚫리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가장 단순한 암호가 뭔지 알아? 1, 2, 3, 4, 5, 6이야. 그런 거였어. 그런 거야. 그런 건데, 근데 이거를 막으려면 패스워드에다가 솔트를 집어넣고 얘를 해시로 돌리면 돼. 솔트 뭔지 아시죠? 솔트 기억나시죠? 솔트 기억나? 그죠. 패스워드에다가 솔트 집어넣어서 해시로 돌리면 돼. 그러면 사전 공격을 막을 수 있어. 자, 여기 해시 나오죠? 맞죠? 해시 나오죠? 자, 메시지 인증 코드에 해시 들어가, 안 들어가? 메시지 인증 코드에 해시 들어가죠. 근데 통금 의뢰 메시지는 무결성만 있으면 돼? 안 돼. 무결성만 있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야 되죠? 기밀성, 그렇죠. 기밀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증도 있어야지, 인증도 있어야 되죠. 맞죠? 인증해야 되잖아. 상대편이 누군지, 누가 제대로 보냈는지 알아야 되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해시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무결성과 인증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무결성 인증 제공하는 놈은 누구죠? 무결성 인증 제공하는 놈은 맥이죠, 맥. 메시지 인증 코드. 맞나요? 얘는 무결성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인증도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소프트웨어에 변경된 걸 검출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러 사이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소프트웨어를 딴 데다 카피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빨리 하게끔 해주는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 있고 응용에 해시 해가지고 해시값과 응용 소프트웨어 해시값을 비교해가지고 무결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원리인 거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요새 미러 사이트 근데 가보면 해시값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MD5로 했다, 뭐 샤워1으로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와 해시값이 있어. 그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기초로 한 암호화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뭐냐면 패스워드에다가 솔트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해시로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해시로 돌리면 해시 값이 나오고, 요게 언제 필요하냐면 사전 공격 막으려고 할 때 필요한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메시지 인증 코드는요. 메시지 인증 코드는 결국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요거를 계산한 건 HMAC일 텐데, HMAC이 뭐냐면 해시 베이스드 맥이잖아, 그죠? 그래서 키하고 비밀키하고 메시지를 혼합해서 해시 값을 계산하잖아요. 그쵸? 이건 언제 사용하냐면 메시지 인증 코드 같은 경우에는 SS나 TLS. 근데 중요한 건 HMAC이라고 그래가지고 메시지 인증 코드에 해시를 사용하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야.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그죠? 그죠? 자, 메시지 인증 코드 단독인데요. 송금을의 메시지인데 지금 얘는 아까 좋은 얘기 했는데 당연히 기밀성이 있어야 돼. 당연히 기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메시지 인증 코드 맥을 송금을의 메시지 관점에서만 해석한 거야.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기밀성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밀성 있어야 돼. 근데 그 기밀성 빼내고 그냥 기밀성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거 빼고 순수히 맥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맥 보시면 봐봐. 송금을의 메시지 있어. 그리고 맥 있어. 맥을 보내고 그거를 구해서 비교한 다음에 무결성과 인증을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지금 서로 지향하는 바가 좀 틀려. 그죠? 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좀만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